근데 교수님 내 여기서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예. 저희 문재인 전 대통령 너무 존경하고 지지하는데 예. 김동연부터 홍남기까지 예. 이런 인사가 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제가 그냥 수없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진짜 촛불 시민들한테. 저도 말하기가 껄끄러워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소한 것부터 좀 이제 예. 몇 가지 얘기를 하면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정부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5월 8일 날인가 뭐 선거하고 나서 5월 그냥 10일 바로 당선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그냥 짐 시작했을 꾸려갖고 때잖아요. 들어가셨어요. 시작했어야 됐었고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막 그 뭐죠? 황교안이가 나오고 국무회의에 그렇죠. 막 별을 섞여 있었어요.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달 정도 그러니까는 차기 정부는 한 2달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3월 9일 날 가고 5월 인제니까 10일 날 인제니까 이제 출발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인수위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 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2달 동안. 인수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더군다나 개혁 같은 경우는 개혁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러니까는 한 3개월 안에 그러니까는 주요한 것들은 대부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네.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에 출범했을 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이제 옹호를 하자면은 상황이 북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험악했었습니다. 그때도 기억하세요. 2017년 전쟁 9월 때려 보게 되면 막 직전이었어요. 전쟁 막 해가지고 서로 말싸움이 험악하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말싸움이 폭탄 말싸움이 막 하고 11월 12월 달에는 막 한반도 전쟁설까지 막 이렇게 막 그거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2018년 그러니까 우리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걸 반전시켰잖아요. 분위기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뭘 그랬어야 되느냐 어쨌든 간에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그 전쟁 있고요. 위기가 진짜 있었기 때문에 예. 취임하자마자 그 위기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우리가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네. 공통점이 뭐냐면 헌법에 대한 굉장히 존중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헌법을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 대통령은 사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존중을 해주게 되면요. 외치를 중심으로 되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치는 되게 국무총리한테 되게 이렇게 맡기는 이 그렇죠. 성격입니다. 그 책임 총리 뭐 이런 얘기를 책임 하죠. 총리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예. 그런데 민주정부에는 또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사회통합 국민통합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한 이 집착을 갖고 있어요. 통합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국무총리를 되게 정치인 총리를 되게 많이 맡깁니다. 정치인 총리를요. 지금 한번 쭉 봐보세요. 다 정치인 총리들입니다. 이해찬 대표님부터요. 그렇죠. 예. 그 정치 우리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낙연 총리, 그렇죠, 총리. 그다음에 뭐 정세균 총리, 지금 뭐 김부겸 총리 다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네요.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국무총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법률상 그렇습니다. 법률상 보게 되면은 정치인 국무총리가 경제를 모르게 되면요. 그다음에 개혁 의지가 없으면은 정치인 국무총리 되게 뭡니까? 야망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야망들이요. 결국은 더 윗자리를 노리죠. 예. 1인지와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자리다 보니까는 마지막 가사에 가고 싶은 곳은 청와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자리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치를 하시는 거야. 정치를. 자기한테 책임 총리의 자리가 있으니까 예. 내가 구성권이나 이런 것들에 건의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심고 그러면 막 정치를 하는 상황 속에서 뭐냐면 자기가 그 속에서 업적을 그러니까는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 사고가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은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항 세력들이 있고. 저항 세력이 있고요. 네. 이거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하고 하는 걸 기피하게 돼. 예? 기피하게 돼요. 총리가요. 총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업적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국민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시대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계산적으로 그러니까는 국무총리직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적으로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추천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걸 받으셔. 예. 존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총리를 했는데 존중하니까 까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총리를 또 존중을 해줘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요.
존중을 해주니까는 국무총리한테 맡기는데 이 지금 정부 조직법을 보게 되면요. 정치인 총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국무총리실에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사람이 국무조정실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기재부 차관들이 가서 해요. 당연직이에요. 당연직. 법률상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직으로. 예, 그게 장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실의 업무를 다 관장을 해요. 근데 그게 기재부다. 예. 왜? 당연직. 여러분들 한번 역대 그거 국무조정실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 게 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 조직법을 오. 좀 예산 기능을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네네. 바로 정부 조직법 이제 그러니까 개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기재부가 그러니까 국무총리실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무조정실장하고 국무총리가 충돌하게 되면은 국무총리가 자기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그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양반의 생각은 뭐냐면 잡음은 최소화시키면서 자기가 그러면 총리할 때는 조용히.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이렇게 자기가 좀 폼나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걸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끌려다니는 거야. 아. 끌려다니고 그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또 타협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개혁성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저항을 이겨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이걸 중심을 잡아줘야지만이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도 자기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총리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죠. 국무총리도 하면은 방치했죠.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그 대통령은 총리의 권한을 존중을 해주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어공으로 들어간 사람들. 어쩌다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그러니까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결정직 공무원들.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하성 실장이라든가 김상조. 예, 뭐 김상조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보게 되면 지금 KDI 원장으로 가고 있는 지금 홍장표 수석이라든가 홍장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어공들이란 말이에요. 들어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 문재인 정부만 놓고 평가해 보게 되면 제가 보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가해 보면은 예. 한 부류는 뭐냐면은 좀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게 있어요. 준비가 소홀하면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청와대도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각 부처에서 다 도와줬어요. 예, 파견들 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기재부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뭐 적대적인 관계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본인이 그러니까는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듣는 얘기인데 자기들을 좀 설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실력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력도 필요한 거예요. 국가 경영이라는 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수장으로 오면 예. 우습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기술에 잡아먹혀요. 그게 실제로 잡아먹힌 게 저 홍장표 수석이 네. 문재인 정부에 우리가 경제 철학하면 소득주 성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 성장의 상징적인 인물이 홍장표 수석이에요. 네. 그 개념을 만든 게 홍장표 수석이라고요. 그런데 홍장표 수석이 2018년 6월달에 딱 자리를 이제 경질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출범하자 1년 만에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18년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반도 문제가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나가지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막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 진영에서 주로 이제 정부를 공격할 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안보하고 예. 이 단골 메뉴가 있잖아요. 안보하고 경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보를 공격하기 힘들게 돼버린 거야 상황이. 그때 막 분위기가 그렇죠. 대한민국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렇죠. 평화의 기류가 그래서 흐르는데. 경제가 공격 올 거라는 저는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 방어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던 게 그렇죠. 저기 적어놨었죠. 문재인 뭐 흑기사다 이런 별명까지 붙으면서 네, 네. 했던 이유가 그 당시 저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조선일보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왔죠. 네. 들어오면서 그 해에 가장 아프게 들어온 공격이 뭐였냐면요. 고용 지표였었습니다. 일자리. 고용률 뭐 고용 폭망하면서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맞다.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막 여기서 했던 거 뭐 예, 했었죠. 했었는데
그때 그거 이 들어올 때 막 들어올 때 그러니까는 왜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하면서 네. 상징적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비정규직 일자리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해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정부래요. 네. 근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개 보게 되면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근데 일자리 위원회만은 대통령이 직접 챙겼어요. 직속으로. 자기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요. 네, 네. 그만큼 그다음에 청와대 안에다가 일자리 현황판까지 그렇지, 만들고 막 현황판.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만큼 자기가 이걸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2018년 딱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막 처음 우리가 보통 한 2~30만 개씩 생기는 게 이 정상적인 흐름이었었는데 갑자기 10만 개로 줄어들다가 그다음에 막 1만 개, 2만 개 줄어들다가 2018년 7, 8월 달에는 3천 개, 5천 개까지 막 줄어들어요. 1만 개 이상까지, 그때 이하까지. 엄청 공격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일자리 폭망을 엄청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게 관료들의 기술이 들어간 거야. 우리나라가 인구가 보게 되면요, 네. 1년에 60세 이상이 65만 명씩 증가해요. 그렇죠. 고령화가 고령화되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비노동 인구가 이 사람은 일자리 잡기 힘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장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리고 그 밑에 50세 이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1년에 한 3만 명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인구도 줄어들고. 60세 이상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죠. 근데 60세 이상에서 일자리를 시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예? 있는 사람들도 다 퇴직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 나이 되게 되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정부가 공공일자리 만들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공공일자리 많이 늘렸다고. 그럼 공공일자리 그러면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확보 안 하면은요. 일자리 예산이 안 나왔는데 예. 어떻게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자리 대참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오. 그래서 예산을 그러니까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술이 들어가는 거야. 기술이.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일자리 예산 챙겨라. 왜 그러냐면요. 정권 바뀔 때 올해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초에 이제 임기 끝나고 그만두니까는 챙기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들어갈 민주정부가 이거는 그러니까 챙길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대통령도 아닌데 자기가. 그럼 의회에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챙겨야 되지. 그래서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 예산 챙겨라. 확보됐나요? 예? 그거 자기들이 챙기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추경 편성이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방치했던 거야. 방치하니까 당연히 뭐냐면 일자리 대참사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준동에서 막 융단 폭격을 가했잖아요. 일자리 고용 대참사 막 해가지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자리 현황판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 책임을 온통 다 소득조성자로 다 이제 공격하고 그러니까 홍장표 수석을 그 자리에 계속 앉힐 수가 없었던 거야. 앉혀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홍장표 수석을 딱 이제 그러니까 경질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 달에는 장하성 실장까지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공들이 다 그러니까는 쫓겨난 거야. 한마디로 기재부 기술에 의해서 그걸 다 쫓겨난 거예요. 예? 쫓겨나가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 자리를 다 누가 채웠느냐? 기재부들이 다 채워요. 경제수석, 정책실장들을 다 그 채우죠. 기재부가 기술 써갖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와 개혁적인 어떤 정권의 경제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쫓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자기들 차지했다. 장악하죠. 예. 와.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조중동과 함께 한 작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인권 변호사로 쭉 가다 보니까는 경제는 참모들한테 자기가 믿는 예? 같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만든 참모들한테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러니까 제 역할을 제대로 이제 못 해준 게 있는 거고 당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다 당한 거죠. 참모들이 관료들한테 당했네. 당한 거죠. 그래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게 뭐냐면은 마음씨 좋은 의사보다는 실력 있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이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예? 환자한테는 실력 있는 의사가 더 필요하지. 그러네요. 마음씨도 좋아야 되겠지만 실력이 필요하다. 환자한테 자기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제가 비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하고 일부 이제 그다음에 참모들은 또 이제 뭐냐면 그 기재부의 힘을 막강한 힘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안 했다 보면 거기서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는 오히려 굴종하는 거죠. 굴종을 하죠. 제가 뭐 이름을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소위 뭐 친노동적인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화돼지고 소득적 성장은 언제부턴가 입 밖에서 안 나오게 되고 자꾸 성장 위주로의 정책. 예,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많은 이제니까 적어도 문재인 촛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많은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었던 이 촛불 시민들은 한 실망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 상처가 그런 제가 이제 강연 다니다 보면요 이 대중들 중에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재명 정부가 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역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 차례 민주정부를 겪어봤는데 자기들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안 생기더라 이거예요. 예, 안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저거죠. 예? 아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신뢰를 못 지킨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한 거 이런 것들도 참 아쉽네요. 예,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제가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한 이유가 그동안 지지를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저 양반이 됐을 때 이게 좀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지만 나도 지지를 했는데 그거를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은 지식인으로서는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지지했었잖아. 그렇죠. 그럼 저도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러니까는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제 겪어 보니까는 경제가 많은 정치인들이 어려워하는데 비전문가들이 특히 금융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금융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금융의 본질을요. 예. 이 양반이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 학생들 놓고 하면서 금융 가지고 이제 충돌하고 했을 때도 그거를 학생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해박한 이해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옆에서 최백운 교수님이 좀 교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이제 뭐니까 이제 그 몇 차례 이제니까는 만나서 이제 저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알고 있나, 실력이 있나? 제가 그래서 이제 금융을 이제 물어보길래 금융의 이제 특정 어떤 부분을 물어보길래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일반 정치인들은 알아듣기 힘든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알아듣고 내가 오히려 본질적인 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서는 이 사람 깨닫고 있구나. 이 사람은 문제가 다르네. 뭔지를 아는구나. 예, 아는 걸로 간 거죠. 금융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문제를 설명을 모르면 해드려요. 처방전이 없거든요. 예.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처방전이 나오고. 맞아요. 와. 그래서 제가 이분은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실수하는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지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당시에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들한테 정치인 총리들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는 거기에 맡겼는데 그분들이 그냥 이 현실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역학 구도에 기득권 구조에 타협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들 몸만 챙기고 이렇게 모양새만 챙긴 이런 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어쨌든 최후의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짐으로 작용한 거고 대통령 입에서 근데 그래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를 제가 대국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것만 해도 3차례나 들었어요. 사과를요. 그 정도 하게 되면 모신 분들이 주무 장관들은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뻔뻔하다. 대통령이 아무리 그러니까는 저거 하더라도 일단 사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입에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3차례나 표명을 했는데 그걸 그 자리를 그냥 깔아뭉개고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안 돼 있다. 네? 안 돼 있다. 같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으면은. 네? 그런 점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준 거고 국민들이 거기에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는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많이 형성된 거죠. 그렇네요. 예. 참 모든 게 경제에서 시작됐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그러니까는 사과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 해결책을 가겠다 하는 것이고
저 역시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 그거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그 대신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되게 되면 이건 더 말짱 더 악화된다. 50년대로 돌아간다. 네, 더 흑백 악화되기 TV 때문에 시대로.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공약을 보고서는 정책 공약을 보고서는 예, 예.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예.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나 평가를 하면 될 게 아니냐. 예? 그리고선 비교를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죠. 네. 여러분들 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어느샌가부터 우리 그게 있어요. 조중동이 경제로 공격을 안 해요. 문재인 정부를. 예. 아까 그 말이 딱 맞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개혁적인 인사들이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경제 공격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그 이후에 장악한 이유로 뭐 일자리니 성장률 이런 거 갖고 공격을 안 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아, 지네들이 세상이 됐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되게 중요하신 말씀이 뭐냐면 대선 때 인수위가 없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선이 된 다음에 누굴 모셔오기는 되게 쉬워요. 예. 무슨 말이냐면 당선됐어. 예. 남들이 아, 두 달이면 저 사람 대통령 갈 줄 알아. 좋은 사람들 저랑 같이 한번 국정을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머 이 사람 어차피 대통령인데 인수위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 누구나 예상을 했지만 선거 뛰고 있는 사람이 미리 내각을 구성해 갖고 제의를 하면요. 아, 안 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 인수위 기간이 왜 여러분들 중요하냐? 당선자 신분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선거 중에 누가 오겠냐고요. 치열하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번에 그 초과세수 문제 가지고도 네네. 이게 이렇게 한 60 터지게 되면은 이거 정부 공격하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중동이 조용하죠. 그렇죠. 왜 조용한 거겠어요? 예전 같으면 세수도 예상 못하는 그러니까요. 정부. 근데 초과세수 60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지네 편이니까 자기 이익들이 건 걸려 거거든. 있으니까. 네? 초과세수 이거 만든 게 네. 결국은 뭐냐면 자본의 이익에 가는 것이고 재벌 자본 이 저기 저 소멸성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요 예산을 홍남기가 깎았었잖아요. 대폭 삭감했었잖아요. 예, 예. 지난 국회에서요. 예. 정기국회 때 예. 그때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를 냈는지 아세요? 예. 카드 업체가 예. 웃고 있다고 이제 이런 이제 정확한 제가 워딩을 하지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카드 업체가 웃고 있다는 이게 뭐냐면 지역 화폐를 쓰게 되면요 누가 제일 타격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카드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카드 쇼핑할 때 쓰다가. 카드 쓰는데 네. 지역 화폐를 구매해서 쓰게 되면 카드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20조가 그러니까는 카드 회사에 매출이 그걸 가지고 떨어지는구나. 카드 회사가 웃는다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가 냈어요. 조선일보가 그 예는지 아세요? 조선일보는 그걸 정확히 아는 거야. 누가 이익을 보고 가는지를. 그럼 카드 회사가 20조가 이익을 보게 생겼다 이거야. 그걸 통해서 뭐냐면 카드 회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우리 이런 광고 줘라. 이러는 거야. 우리가 때려서 니들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 막았어. 그렇지, 그럼 그렇죠. 니네들 우리한테 그 이익 돌려줘야 될 예. 거 아니야. 광고 좀 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돈의 배분 문제인데 재정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에서 힘들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제 이 시장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라든가 그 밀려난 사람들에게 예. 배려를 해줘야 되는 이건데 이것까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처먹겠다는 거야. 쉽게 해서 막말로 얘기하면요. 네? 이걸까지.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려운 것이고 네.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경제 정책에서 맞출 수밖에 없을 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참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예. 우리 교수님이 왜 늘 이 모피아 하면서 이 관련 조직 비판했는지 그 결국은 관련 조직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피해는 국민이 보네요. 제가 처음에 홍남기 부총리 비판할 때요. 예. 예. 왜 문재인 정부 인사 그렇죠. 비판하냐고 하냐고만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 근데 해도 너무한다 지금. 지나고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는 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최백은이 옳았다. 윤석열 비판도 마찬가지겠니까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저거 왜 저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예, 예. 예? 비판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예. 시간 지나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예. 그 뭐 최재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장. 이게 구조적으로 저런 적폐들이 그러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예, 촛불 시민들이 많이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됐지. 처음에는요 저도 참. 야. 예. 네. 여러분들 우리 최백운 교수님의 우리 빅샤를 좀 보여주시고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 보시면요. 요 책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정치 클리핑 298회 최백은 교수님의 누가 경제를 파괴하는가 좋은 내용으로 거의 강의 수준으로 들었습니다.